보란 듯 나타난 김정은 20일 만에 자맹을 마치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우리 당과 북한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페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순천 린비료 공장은 당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신변 이상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었는데, 글쎄 20일 만에 여하튼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뭐 사망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있었죠. 신변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글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면 자체로 보셨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뭐 북한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정부의 정보 판단 능력이 맞았다는 측면에선 네. 저희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면 저희가 이제 잘 몰랐다라는 사실들이 많았고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고 또 국론도 분열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네. 일단 소위 북한의 급변 사태나 비상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반도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뒤늦게 좀 예측을 해보면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대처 방안으로 공동 결정서를 채택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자강력 제일주의 얘기하면서 이제 자체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 발전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인 발전 속도를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장한 게 지금 순천린 비료공장 완공식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뭐 중간적으로 깜깜하긴 했지만 이런 좀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북한의 구체적인 정식 회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개 행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았는데 사진상에 나타난 것 보면 조금 살이 찐 모습 외에는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과시하는 듯한 그 영상과 아주 그 표정들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건강이 나빠 보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말, 행동 모든 그다음에 그날 동선을 모든 걸 보면은 정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통치력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살이 붙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건 아마 장기간 이제 특각에서 뭐 휴양을 하면은 이제 그런 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도 그 김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 그 설비가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어쨌든 이런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과거 이제 봉건왕조 시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명나라나 청대에도 그 천연두가 돌면은 피두라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피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저 이번에 모습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저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비교를 지난 왕조 국가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뭐 북한 뭐 비슷한 왕조 국가의 성격을 예. 가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왕조 국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거의 그 백두혈통 왕권 반드시 뭐, 신수 예. 하늘로부터 그 피를 이어받았다, 뭐 네. 이렇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왕권 국가적인 그게 있죠. 근데 지금 요번에 이 사태는요, 뭐 김정은한테는 좀 약간 망해소득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이 이걸 뭐 이렇게까지 의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우리 네. 김종욱 교수님 설명처럼 그 코로나 전국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상 어떤 행보를 했던 것이 네. 오히려 그 전에 전 세계의 어떤 자기를 어필하려고 했던 미사일을 통해서나 이런 거 어필하려고 했던 이런 게 잘 안 먹혔었는데
오히려 더 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런 망해 소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예. 그거를 의도했던 건 아니었겠죠? 김정은 의도하지는 않았을 국가위원장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그 미사일 쏘는 것보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목을 끌었겠죠. 오히려. 예. 우리가 이제 뉴스 메이커라는 말을 하는데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얼마나 큰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도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잠행을 한 후에 나타난 적이 과거에도 있었죠, 장 소장님. 그렇죠. 2014년 9월입니다. 예. 그때도 대략 40여일간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2배 정도 긴 그렇습니다. 기간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죠. 네. 예를 들면 뭐 뇌사 아니냐, 망명 아니냐, 뭐 또 쿠데타설이 그런 것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무록을 제거하고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번 사태도 그래요. 결국에는 노동절날 예. 저렇게 이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온 거 보면 나는 건재하다. 대규모 군중들이 좀 동원해서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북한을 장악하고 있고 건재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노동절날 예. 나는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요, 정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갈수록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군중들의 환호하는 거에 박수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근데 그 또 이 관심이 가는 영상 중에 하나는 저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하고 있는 동생 김여정의 존재입니다. 오빠 옆에 나란히 앉아갖고 저렇게 그 보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유고시의 후계자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저 김민우 예.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저 위치는 지금 김여정이 앉은 위치는 네. 이날 불참한 2인자 최룡해 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통상 앉던 상석입니다. 거기 김여정보다도 공식 서열이 높은 김덕훈 당 부위원장이 있는데요. 거기보다도 상석에 앉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준공 테이프 절단용 가위 받침대를 들고 서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인 후계자 아니냐. 그래서 예.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다. 그 전에도 올해 대남 비난 담화나 대미 담화를 본인 명의로 잇따라 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활동에도 거의 매번 동행을 했었던 그런 점과 함께 근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서열 상승보다는 김정은이 아까 말씀하신 백두혈통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네. 분석이 있는데요. 김여정 역할은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여비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행비서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오슬린 미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연구위원은 32살밖에 안 되고 북한의 예. 가부장제가 여성을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의전 서열을 무시한 자리 배치로 앉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북한에서 이 의전 서열이라는 게 백두혈통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거 외에는 글쎄 큰 의미가 없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자리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이제 권력 서열이 나오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힘을 갖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네. 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조사의 관계,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판단할 때 그런 모습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촉각을 좀 기울이면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일단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반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김정은 위원장과 분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혈통이라는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이 비서실장이고 뭐가 상관없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최고조사를 모시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권력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방송들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다 보고 있다는 사실 네. 속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용해라고 하는 인물은 소위 혁명가계라고 하는 한일 네.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그 집안의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군부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북한 세가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권력의 강고한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여정의 최근의 권력의 상승, 행보들을 갖다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제가 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김정은 자식들이 아직까지는 그 장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과도기적인 권력들의 밑받침이라는 측면에서 김여정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뭐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아닐 거라고 하는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 북한 사회를 읽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대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 글쎄요, 이런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 뭐 그 안에 숨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말이죠.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예.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 매체들이 간헐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을 당 중앙으로 호칭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 중앙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만 누리고 있고 독점적 사실은 그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당 중앙으로 호칭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네. 그 사실상의 이인자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물론 이 보도들이 일제히 나간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점차 북한의 선전선동설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점층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전격 공개석상에 드러낸 모습이 확인되면서 누구보다 당황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사실 이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했었던 측면이 없지 않죠. 특히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들, 태영호, 강남갑 미래통합당 당선인이죠. 그리고 또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 글쎄 장 소장님 어제 뉴스 보고 이 두 분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네. 지성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99% 확신한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뭐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그거 건강 이상설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태영호 당선인도 이제 비슷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분들이 좀 탈북한 지도 오래됐고 예. 또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말이 좀 주목이 됐는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은 빗나갔어요. 빗나가긴 했지만 너무 많은, 당신들은 왜 이렇게 뭐 정보로,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무게감, 말의 네. 무게감을 왜 모르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했어? 라고 이제 혼내기보다는 예. 좀 저런 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한 정부 당국자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2006년인가 네. 꽤 오랜 전에 탈북을 했고, 그리고 권력의 중앙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공사라는 자리가 아주 높은 자리라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최근이고 뭐 관련해서 조금 나름의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말씀하시죠. 정보는 있겠죠. 저도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이렇게 평론이나 이런 데서 가볍게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와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무게나 책임감이 전혀 네. 다른 것이죠. 근데 그 무게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뭐 먼저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외통위의 활동을 하든 어떤 활동,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나마 한 발이라도 디딜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이 한건주의거든요. 한건주의.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 한건주의가 사회의 안정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사회의 안정을 흔들었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다 전부 다 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그냥 탈북인으로서 가진 정보 수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혼란은 더 커진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세도 보여주고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좀 굉장히 좀
그 의정 활동에도 그렇죠. 예,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말이라는 게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했었던 말들을 점검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그 맞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당선인이 되고 나서 말의 무게감을 가진 시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대형 좀 네. 오 판단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 오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냈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다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뭐 유권자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키는가에 대한 과제가 남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신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문제 또 동아시아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중대한 예를 들면 자산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네. 이분들 활동에서의 신뢰성이 깎이게 되겠죠. 또 그만큼 미래통합당의 신뢰성도 깎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또 오판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오판의 과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회 14기 3차 회의에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또 올해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11일, 19일 자명을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태도행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객관적 네. 정보는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결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 탈북민들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안 좋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있으면 이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좀 과다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가장 중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핵무기의 비확산입니다. 네. 핵무기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실제 미국에 있는 소위 군사력이 투입돼 가지고 막는 나름대로의 고도 시나리오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오판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오보들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좀 이번에 이런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좀 의정 활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예.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성찰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예를 들면 그 국회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만 탈북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그분들의 또 예를 들면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총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의정 활동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네. 아니 근데 탈북자 이야기는 우리가 가능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많은 정보를 주는 원천이 되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한 말이 그게 이제 본인들의 그 영향보다 탈북자에 대한 영향보다 네.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사회 안정이나 경제 안정 이런 거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고 좀 아까 네.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인 국제적인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판을 만들었을 때 오는 전 세계적인 리스크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지 뭐 이분들의 뭐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북한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특히 대북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분은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갑에서 후보가 됐었던 거고 다른 분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이 됐던 건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김민우 변호사님 좀 이렇게 첫부터 좀 핀트가 좀 맞지 않았다라는 반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 공천을 할 때에는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네. 해서 공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 말에 너무 지금 쏠리면서 당이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면서 당이 좀 당의 그 입장을 정하는 공당으로서의 어떤 네. 의견에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까지 줬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이거 공당도 문제지만 좀 언론도 좀 그래 문제가 보였었는데 CNN이나 네. KBS 같은 경우에 그 북한 정세 전문성이 있는지 경력이 어떤지 또 그런 합리성이 있는 출처에 근거를 했는지 이런 걸 안 따져보고 그냥 여과 없이 인터뷰를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하면 신빙성이 있는지 근거가 뭔지 따져보지 않는 이런 네. 언론 풍토도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외교안보
출입을 하고 북한 관련 뉴스를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관련 뉴스를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고 어디까지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폐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문제 제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최고 국가 지도자가 예.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보리스 존슨 총리 바로 그렇죠. 격리했다가 예. 나와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어떤 그 권력 그 고위층과 그다음에 국민의 소통의 선순환 구조가 그 나라의 그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은 근데 이렇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예. 왜 이렇게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매달렸느냐. 이게 상황이 2017년 전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유고가 가져올 수 있는 이 파장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이제 아까 이 북한 관련 전문성 가진 두 당선인 얘기를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분들이 사실 저 전문성을 가지고 영입됐지만 사실은 상징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에게 주는 희망도 있었고 북한 주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한두 번 이런 게 틀렸다고 해서 물론 앞으로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갈 물리는 듯한 앞으로 너희들 검증되지 않은 발언하지 마 이렇게 좀 압박하는 듯한 태도도 북한 사회에 대한 주는 대북 메시지로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이제 북한 관련 그 소식들을 탈북 당선인들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렇게 쏟아냈을 때 그래서 북한 내에서 정말 소식을 아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두 당선인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이 두 사람이 당선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켜볼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뭐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저는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부가 입장 발표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뒤집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 안정을 해치지가 않는다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네. 건데 이번만큼은 정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자중하면서 근거를 찾는 작업 네. 그리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시에 왜 미래통합당이 이 두 분을 영입한 이유가 뭐예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견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면은 이 두 분을 영입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균형감 있는 대북 정책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입한 그 목적이 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것 관련해서 정부는 그리고 또 청와대는 북한의 특이 상황이 없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는 거죠. 관련해서 김주옥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에 계셨었잖아요. 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특이동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NSC가 이제 회의를 개최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4개 부처가 들어와서 그 정보 사항들 갖다 서로 교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휴민트나 다양한 이제 대북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외교부는 중국, 뭐 미국, 일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내부적 휴민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모여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가지고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다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아주 확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동선의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 정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과거에 저희 그 북한 핵실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의 정보 자산으로 확인을 했는데 구체성을 담보를 못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옷을 가지고 정확한 입증 자료를 만들면서 네. 확인을 한 정도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계속 있는 이제 4만 정도의 탈북자랑 북한 주민들 간 네트워크랑 네. 그다음에 북한이 완전히 시장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인적 상품 그다음에 정보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정보는 검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있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기하는 그다음에 네. 한미 정보 자산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가장 확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요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네.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정부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혼선을 빚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한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율을 통해서 좀 적어도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좀 방안들을 서로 좀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차례 정상회담 3번 했던가요? 3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만나는 일도 있었고 뭐 이제 서로 핫라인을 설치해서 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하자 이런 그 합의서가 있었는데 이런 거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소영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야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좀 물어볼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네. 직접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가 한라인도 그 개통이 돼 있고 그다음에 3번씩이나 양 정상 간에 그런 어떤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 북한도 최소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네. 알려주고 왜곡된 정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약간 물밑에서는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결국에는 이 상호 신뢰가 쌓여야 그리고 소통도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화답도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어떤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때 비로소 어떤 그 남북 관계가 갖는 본질성이 다 담보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김정인의 건강 이상설을 갖고 우리 예. 대한민국이 상당히 20일 동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당선자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나 청와대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국회에서 와서 보고할 때 투기 동향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럼 다른 증거를 내놔 봐라 했더니 여당 의원도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은 증거 없이 그냥 특이 동향 없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 들 정도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다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 부분만큼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의원들에게는 보고를 했어야죠. 그래야 네.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대북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곳은 결국에는 국정원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20일 동안 국정원은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여당 위원장은 정보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당이 심재철 권한대행, 지성호, 태영호 이분들이 잘못된 분석을 내놓으니까 지금 와서 너희들 책임져라. 너희들 무책임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에는 야당을 어느 정도 좀 몰아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 남북 간의 정보 신뢰도 부족하지만 여야 간의 정보 신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근데 그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사항에 대해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정보 사항을 획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 사항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알렸을 때 그 정보 사항을 획득하는 루트를 다 자르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거 내가 대체로 동의하지만 저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관련돼서 서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한 거지. 정보 사항을 만약에 정부 당국자들이 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보가 저렇게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북한이 그 정보를 주는 라인을 다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정보위를 활성화시켜내고 정보위에 있는 분들이 좀 안에서 좀 들으면은 밖에서 나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이런 정도의 신뢰를 지킨다면 저는 그 정도의 폭만큼 제기를 해서 여야가 정보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서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얘기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 얘기가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보라는 건 확인된 정보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것인데 예. 심지어 확인되지 않는 정보조차도 그 국가의 안정,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그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 안정을 흐트릴 만한 그 곳에는요. 공유를 일정 정도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비판해가지고 그 차후에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는 있었으나 확인된 정보까지는 만들지 못했다고 전 봐요. 미국이든 우리 정부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도 이게 확인된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시간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책임감 있게 좀 인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자꾸 한건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것들은 더더욱이 그렇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김정은의 신변과 건강과 관련해서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tell you exactly.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hope he's fine. I do know how he's doing, relatively speaking. We will see.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ll right, one or two more. Spoke about having a sense of what's going on with Kim Jong-un. Can you say whether or not he's in control of his I country? just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just wish him well. I don't want to comment. Yeah, I'd rather not comment on it yet. Kim Jong-un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at the appropriate tim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됐었을 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변호사님. 네네. 그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다라는 표현은 뭔가 좀 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소스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뭐 정찰기를 거의 매일 띄웠다고도 하고 뭐 4월 달부터 지금 모른다,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어떤 소스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 매일 정찰기를 띄우기도 했고요. 김정은 유고가 발생할지도 그 중국에서 50명 정도 의료진을 보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었는데 이 무력 충돌이라든가 이런 우려까지도 있었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네. 그리고 정보자산이나 특히 휴민트가 계속 이렇게 정보가 뭐냐라고 압박을 넣으면 그 불필요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노출될 위험성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면역을 가지고 네. 이제 면역이 생겼으니 예.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을 하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정말 다시 복귀했을 때야 무슨 일이 있었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정보에 얼마나 지금 무지한 상황인가 다시 한번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